네, 앉아서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무거운 증시의 마감입니다. 한 주에 좀 마감을 하는 금요일인데 어제 이제 코스닥 증시가 이제 직전 저점을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이제 코스피까지도 이제 직전 저점을 붕괴하는 그런 좋지 않은 어떤 모습들이 전개됐습니다. 이 작년 연말께하고 좀 비슷한 패턴인데요. 작년 연말에도 10월달 저점 뒤에 연말에 또 이제 그 수준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었죠. 그때 이제 분위기와 새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보다 투자 심리가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급전직하식으로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작년은 줄줄 흘러내리다가 이제 떨어진 부분이었고 이번에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또 뭐 좋은 장이 좀 펼쳐질 걸 예상하고 상당히 또 많이 매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급전직하로 빠지다 보니까 반대 매매 규모가 사상 최대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뭐 미국이나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유독 최근에 굉장히 좀 세게 빠졌죠. 오늘도 가장 많이 빠진 건데 그 이유는 지금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고 뭐 미국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해줬는데 결국 이제 수급적인 이유가 이런 어떤 하락폭을 좀 만들어냈다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오늘까지죠. 셀트론의 합병에 이제 반대 의사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게 오늘까지였는데요. 다음 주 23일이면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날 이제 주주 총회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때 또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어쨌든 합병은 성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하고 비교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1.6% 빠졌고요. 코스닥은 1.8% 빠졌습니다. 코스피 쪽에 이제 9조 2천억 거래대금이니까 적지 않았고 코스닥은 계속 굉장히 낮은 수준의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1조였고요.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쪽에서 13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760여 종목, 코스닥은 270여 종목이 상승, 1200, 1300여 종목 가까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무거운 그런 장세였고 오늘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2,100억을 순매수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시간의 거래 끝나고 나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금양이 이제 블록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이 1,400억을 순매수한 걸로 잡혔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기타 법인이라 볼 수 있는 KJ 인터내셔널 요 물량이 이제 외국계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뭐 소폭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순매도했고 수급적인 변동은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물량에 따라서 이제 오늘 좀 시세가 이제 변동성이 컸던 그런 흐름이고 선물도 뭐 외국인이 1,900계약 정도 순매도니까 큰 변동사항은 아니었죠. 증시 주변 자금 최근에 이제 뭐 고객예수금 좀 떨어진 수준 그리고 신용융자잔고도 최근에 한 2조 가까이 떨어진 수준 이렇게 좀 초록색이 이제 신용융자잔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권 증시 어제 미국 증시는요 나스닥 기준으로 0.96% 하락했습니다. 뭐 테슬라 급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면 될 것 같고 다우 S&P도 0.7, 0.8%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증시 0.5% 빠졌고 홍콩이 0.89% 빠졌고 대만은 보합으로 좀 그 TSMC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해 증시는 0.7%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1.6, 1.8% 빠졌으니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가장 크게 빠졌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인데요. 장기 평선인 240일 또 480일 선의 아래에 위치하는 굉장히 급전직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더 무섭게 수직 낙하하듯이 지금 이렇게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뭐 빠지는 종목들이 그냥 지수 연동돼서 그냥 우르르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엄청난 기회일 텐데 요때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작년 10월 달에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전의 일입니다. 바로 이제 1년 전의 일.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잘 기억하시죠? 예, 조용하면서 정말 이제 경기 침체와 이제 증시가 그냥 끝장났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이 모두에게 팽배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이 보시면 이제 저점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연말께 이렇게 또 꺾이는 흐름이 이렇게 전개될 때 2차전지 또 많이 밀렸었죠. 그때 또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하고 또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이. 하지만 이제 이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반대매매 여기서 소화되고 반대매매 여기 소화되고 반대매매 여기 소화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때 반대매매의 양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투매성의 어떤 물량들이 이제 나오면서 저점대를 좀 만들었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증시가 2차전지 업종의 부흥이라는 한국만의 이제 섹터 장세가 펼쳐지면서 다른 나라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2차전지 중심으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PM,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 또 LG 엔솔이 또 상승하는 흐름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수가 급전직하는 이런 글로벌 증시에서도 가장 강한 어떤 흐름들을 이제 보여줬었어요. 코스닥 증시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장기 평선을 그냥 뚫어 올리는 흐름으로 전개시켰는데,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한 물량이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펼쳐졌고, 2차전지 광풍이었죠. 광풍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사실 증시에서 이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벌어질 때는 꼭 이제 히어로가 탄생합니다. 그걸 밀어붙이고 외쳤던 이제 어떤 히어로 같은 사람이 거의 뭐 신격화되고 이런 식이 되면서 뭐 그냥 그 대중의 어떤 전염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흐름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언급드리고 찝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매수하고 들어왔던 그런 물량들이 역대급의 지금 반대 매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급전직하로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우수수 이제 뭐 레버리지성 막 물타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반대 매매성이 엄청나게 지금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만의 수급적 특수성, 그리고 이제 섹터 장세, 우리나라만의 섹터 장세가 펼쳐지면서 지금 그게 이제 균열이 가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또 버블스럽게 돼 있던 것들이 미국 국채금리 뭐 전쟁 사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빵 터지고 이런 식으로 전개된 거죠.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이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만큼의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것이든 쏠림 현상이 벌어질 때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후폭풍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상당한 버블이 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 미수금 중에 반대 매매 금액이 이렇게 좀
수치가 나옵니다. 뭐 예전에도 이제 체크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보통 적을 때는 뭐 200억, 300억 요게 이제 평균적이에요. 200억, 300억 정도가 평균적인데 이번 달 들어서 400억, 500억대가 유지되다가 최근에 급전직하는 시세 흐름이 펼쳐지면서 18일 날 2768억, 그리고 19일 날 5200억, 오늘도 상당히 많이 나왔겠죠. 이틀 동안 합치면 8천억입니다. 8천억. 예. 이 가히 역대 규모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을 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흘짜리 초단기 대출인 미수거래 대금을 갖지 못해서 주식을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 매매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올 들어 B2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 하락세가 지속되자 강제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투자자가 속출한 것이다. 증시가 추가 하락할 경우 이런 반대 매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늘 장중에 이제 코스닥이 한 3% 정도 빠졌는데요. 이제 저가 매수도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되돌림 성격의 시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그 극점의 이 투매라든지 반대 매매가 나온 건 좀 아닌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직 하락세가 완전히 끝났을지 여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게 지지라인이 없는 식의 흐름으로 지금 약세 흐름은 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뭐 전쟁이 갑자기 끝난다든지, 예를 들면 국채 금리가 갑자기 폭락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라면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는 이제 투매가 극대화되는 그 지점이 와야 이제 완벽한 저점이 좀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뭐 오늘도 이제 집계되면 이제 나오겠지만 상당한 규모가 아마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구도,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렸었던 거는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그만큼 손절성 물량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지금 쏟아지는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게 시세 예측은 지금 무의미해지는 그런 지점이 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로 어제 뭐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마감한 거였거든요. 오늘도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쭉 밀리는 흐름을 이제 가져가면서 어쨌든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굉장히 좀 부담스런, 그리고 지지라인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의 어떤 흐름 속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보시면 이 KRX 반도체 업종 지수가 양봉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양대 지수 모두 장기 이평선인 240, 480일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지수가. 그죠? 코스닥 지수고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근데 현재 반도체 업종 지수는 위에 이제 위치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또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오거나 근방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지금 장세 속에서 우리가 이제 현명한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차기에 이제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작년 연말과 똑같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시장이 지금 이게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안정화되는 흐름이 전개된다면, 작년 같은 경우 요때죠. 요때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지수가 지금 내리꽂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저점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고요. 또 장기 평선의 지지 테스트를 계속 해주면서 장기 평선 위에 위치하는 흐름으로 오늘은 되려 양대 지수가 상당히 빠지는 가운데서도 양봉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만큼 시장 안정화될 경우 반도체 업종이 치고 나갈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고 찾아내는 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와 이제 분석력을 높여가지고 찾아야 되는 부분이지, 툼에 동참한다든지 지금 시장에 너무 매몰된다든지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막 뭐 자료 찾는다고 막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별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금리가 더 올라갈지 지금 빠질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걸 예상한다 한들 뭐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시간 낭비를 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이제 이 동등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대중과는 다른 어떤 전략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오늘 좀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틀 안에 가둬두고 어떤 그 생각을 어떤 틀 안에 가둬두고서 하면 주식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들 정말 왜 이러지? 내 이론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많이 말씀드린 거지만 앙드레 코스탈레의 달걀 이론이다. 예. 이런 게 이제 지금의 흐름에 정확히 부합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금리가 이제 고점 부근에 있을 줄 알았는데 더 가면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금리 저점, 금리 고점에 따른 어떤 자산의 이동은 상당히 이제 지금도 그 틀이나 흐름들은 흡사하지만 과거 전통적인 어떤 그 금융 통화 정책하고 지금 많이 달라져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금리만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달걀 이론이 금리를 가지고서 이제 자산의 이동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도식화한 건데, 이 금리만으로 이제 지금 금융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 QE라는 특이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양적 완화라는, 또 이제 그거를 또 되돌리기 위해서 QT라는 아주 특이한 형태를 가져와서, 사실 이론이 이론 이제 과거 이제 학파들 통화정책 이론들 여기에 부합되지 않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MC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FMC에 지금은 경제 이제 원론이라든지 경제 서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FMC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이거를 거의 빼놓고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이제 점도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선행성을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제 기존의 어떤 경제 이론, 경제학자들 또 이제 여러 어떤 이런 이론들 만든 거. 일본에서는 우라가미 군이오가 이제 4계절 이러면서 실적 장세, 금융 장세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또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제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되긴 하지만 이 과거 대비해서 이런 특이한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의 어떤 정보의 어떤 속도, 전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게 과거 이제 그런 틀대로 이제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의 증시가 이제 커플링 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커플링 되고 이런 것들도 얼떨 땐 그러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승승장구하는데 한국 증시만 이제 바닥을 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정말 뭐랄까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증시에서는 과거에 승자였다고 계속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학습하고 이 트렌드를 따르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지금 그 증시에서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어, 이게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었던 거는 뭐 사실인데, 이게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이 정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되다 보니까 뭐 FMC도 이런 거 보면 사실 금리 인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 증시에서도 굉장히 급작스러운 거고 급작스럽게 빠진 이유도 이제 그런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전개되는 게 요 이제 국내 증시의 반등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참 시끄러지죠 지금.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탈세계화의 어떤 이제 블록 경제, 탈세계화 블록 경제, 뭐 신냉전 구도 이런 이제 과거로의 어떤 회귀가 되고 있어요. 아주 효율적인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어떤 구도 자체가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뭐 다 같이 또 경제 성장하는 그런 어떤 구조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각자 도생하겠다. 그리고 이제 막 이 충돌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배부를 때는 다들 배부르고 이제 뭐 사이도 좋고 할 때는 뭐 이렇게 좀 전쟁이 안 나는데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유럽을 대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유럽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이죠. 유럽하고 러시아의 어떤 그런 구도는. 그리고 이제 또 중동 지역 있죠. 중동 지역은 항상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제 대결 구도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대만이 대립 구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과 한국이 어떻게 보면 또 이 대립 구도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다시 또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어요. 정말 20여 년에 중국이 이제 OECD 가입하면서 펼쳐졌던 정말 전 세계 세계화 속에서의 경제 성장 구도 또 낮은 금리 물가가 낮으니 낮은 금리가 용인됐던 그 시대가 종식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이게 낮아지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지는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놓고서 볼 때, 아, 이게 좀, 음,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점에 이르는 그런 금리 수준이겠지만, 이게, 과거 20년 동안에 이게 굉장히 저금리를 이제 누렸던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아, 쉽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업종과 종목이 이제 유리할 것인가를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넘버원 미국의 뭔가 좀 액션에 부합되는 미국의 이제 정책에 부합되는 미국의 기업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업종 종목들에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집중하는 게 필요한 그런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 또 이제 리스크 요인들, 또 수급적인 요인이 이제 이렇게 또 한국 증시만의 어떤 부분이 작용하면서 낙폭을 크게 만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어, 어쨌든 뭐 지금 이런 흐름 구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업종과 종목에 있어서는 다 같이 계란 한 바구니에 담겨 있던 게 그냥 같이 깨지니까 이게 뭐 다 같은 계란으로 보이겠지만 차후에 이제 계란을 다시 이제 돌려가지고 보니까 덜 깨진
계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요리에도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려내고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앞으로 시장이 돌려 세워지는 지점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포트를 올리는 그런 전략들을 실행하는 게 현명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구도에서 뭐 시장 뭐 욕하고 이런 거에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뭐 아무 이제 소진성, 에너지의 소진성 행동일 뿐이고, 지금 상황에서도 뭔가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이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합병인데요. 합병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주가는 뭐 정말 좋지 않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뭐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글로벌 의결권 기관에서도 찬성을 하면서 다른 기관 투자들도 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 같고요. 삼성증권 레포트를 한번 좀 보죠.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조 단위가 넘을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 쪽에서도 합병에 성공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좀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셀트리온 그룹 합병 진행 현황 보면 일단 10월 20일 오늘까지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사 통지 접수를 받았고요. 10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에서는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병 승인이 될 경우 합병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셀트리온 그룹 주들의 변동성은 상당히 또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우호 지분 각각 26.7%, 또 40.7%고 대부분의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찬성에 따라서 기관 투자들도 합병에 찬성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합병 진행의 가능성은 매우 높을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어쨌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기관 투자자 비중은 각각 35%, 또 27% 수준이고요. 개인 주주들도 합병 무산 시에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로 합병 찬성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 성공의 이제 여부는 이제 결국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서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셀트리온 그룹은 지금 1조 원 정도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1조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열어가지고 합병에 대해서 재고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이상이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한다고 하니까요. 1조를 넘는다고 무조건 무산된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에 대한 담보대출 규모까지 감안하면 일부 초과 분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기간인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 동안에 주가 흐름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당연히 낮으면 당연히 청구권으로 이제 행사하려고 하겠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과 주가와의 괴리가 좀 적을수록 이 정도 갖고 그냥 합병, 나는 뭐 청구권 행사 안 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그 괴리가 좀 많이 크면 뭐 사실 모든 사람은 수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쨌든 지금 보여지는 주가 때문에 나중에 뭐 20% 30% 상승할 거다 이거보다는, 야 지금 내가 마이너스 10%인데 행사 가격 대비해서 그냥 난 저걸로 해서 이거 이제 덜 손실 볼래, 이익 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괴리가 적을수록 합병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거라 보는데요. 결국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10월 28일 내로 램시마 SC의 이제 FDA 승인 여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가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하반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어떤 여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 이제 레미시마 SC FDA 승인 및 미국 PBM 등재 속도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고, 약간 좀 부정적인 요인은 또 이제 합병되면 24년 합병법인의 이제 재고 소진 속도에 따른 원가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실적 좀 우려가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뭐 일시적인 요인일 뿐이고, 결국은 비전에 대한 부분들, 뭐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요거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론이 15만 813원이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6만 7,251원입니다. 지금 셀트론 가격이 14만 2,200원이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가격이 6만 3천 지금 400원. 예. 6만 3천 예. 63,500원. 예,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사실 뭐 램시마 SC 정도가 FDA 승인 받으면 아마 주매천 가격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 셀트론 그룹은 뭐 변동도 크겠지만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합병에 대한 어떤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사실 좀 모멘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오는 추세 보여주고 있고, 셀트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수급은 조금 이제 변동이 있지만 다음 주는 좀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서는 뭐 종목들 뭐 대부분 많이 떨어졌고, 시총 상위주들 볼게요. 오늘 그래도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0.4%. 삼성전자 우선주도 플러스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도 지수보다는 강했던 1% 약세 정도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셀트론도 보합 정도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도 0.7% 하락 정도.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좀 실적 나오는 요런 덩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시장보다 강했고, 반면에 이제 2차전지는 이거 그러니까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게 지금 2차전지예요. 예. 그래서 LG 엔솔이라든지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삼성 SI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 이건 뭐 엄청나네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신저가를 경신했어요. 이게 사실 이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이제 네이버는 AI 쪽에 기술을 계속 고도했지만 카카오는 좀 그러지 못했고, 또 SM 인수 과정에서 뭐 주가 조작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주가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이제 뭐 여기 좀 상승하다가 되밀리는 흐름인데요. 뭐 그만큼 뭐 AI 기대감도 있지만 시장의 흐름을 뭐 무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늘 뭐 LG노텍 이런 것들은 또 플러스를 냈네요. 유한양행도 오늘 플러스 흐름을 내면서 사실 정배열 구도 속에서 한 방에 이렇게 된다고 시세가 끝나는 패턴이 나오는 거는 매우 희박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가치에 대한 또 명분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유한양행은 또 이번 시장의 약세 흐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셀론으로 이제 빠진 이런 성격의 흐름은 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면 역시나 2차전지 업종이 끌어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2%, 5%대, 또 LNF, 포스코 DX 같은 것도 3% 빠졌고, 그래서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이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내려앉게 만들었고, 또 이제 로봇주들도 뭐 하반기 엄청 강했죠. 뭐 상하반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 빠지는 발라가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중심으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뭐 동시 순매수 쪽도 뭐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나마 이제 유한양행 정도가 외건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통해서 이제 상승세 보여줬고, LG전자도 최근에 수급 구도는 좋죠. LG노텍도 그렇고, 이쪽을 좀 보실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HPSP,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HK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요 정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번 한 주 정말 처참한 증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뭐 코스닥 증시 차트만 보더라도 월요일부터 개파락 하루 반등하고 쭉 그냥 밀려버리는 아주 좀 겁나는 이제 그래프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참 다음 주도 이제 이 수급 구도 자체가 지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보기도 했고요. 다음 주도 좀 잘 분석해드리면서 좀 현명한 대응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추워졌네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연말에 좀 따뜻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런 구도 속에서도 뭔가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또 이제 내년에는 또 그런 것들이 기회로 살려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동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학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분석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